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좋을까요? 인구가 적은 나라가 좋을까요? 왜 정부는 그동안 출산을 제한하다가 왜 이제서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시대에 따라 많은 경제학자의 의견 역시 다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구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올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구가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내수시장과 충분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을 키우기에 유리하였고 더 강성한 군대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 나라의 번영 정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를 인구의 증가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토마스 멜서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등장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결국 식량난과 함께 인류는 종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명한 멜서스 트랩입니다. 그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출산율을 낮춰서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 하버가 비료를 발명하였고 농업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이론은 그냥 폐기 처분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쟁, 심각한 자원 사용, 환경 파괴 및 노동 착취 문제 등 부작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유명 경제학자 크노트 빅셀은 최적 인구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최적 인구란 1인당 평균적인 복지 수준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인구수를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인구는 모두의 후생을 갉아먹기 때문에 일단은 최적 인구를 맞추기 위해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세기가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줄어듭니다. 2명 이상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한몫했고 아이들 역시 잘 교육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든 아이를 조금 낳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자 스웨덴의 또 다른 경제학자 군나르 뮤르달은 가족 단위에서의 저출산은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생활 수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출산율 확대를 위한 복지를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출현했고 경제 성장을 위해 산하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본과 노동 비율이 적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지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삽을 자본, 사람을 노동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삽이 충분하지 않으면 노동력이 많아도 쓸모없으며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이런 경우 삽을 더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노동은 넘치나 자본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 축적을 위해 인구를 억제해야 했습니다. 이 정책은 잘 먹혀들었으며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얻었습니다. 1980년 이후에 중국도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점차 출산율은 감소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길러야 하고 아이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적게 낳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출산 시기에 태어나면 경쟁도 덜하고 살기 좋을 것 같지만 이미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1995년에는 노인 1명을 11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했으나 2015년에는 6명, 2035년에는 2명, 2065년에는 거의 1대1 비율로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이 나라는 멸망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돈 100만원 지원된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 유인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멜서스 트랩을 벗어나게 해준 비료의 발명 같은 일이 생겨나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이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의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루머는 지식이 자본이나 노동과는 다르게 누적될수록 그 힘이 강력해지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식이라는 것은 추가 비용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좋은 인적 자원과 결부되면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는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적은 노동으로 더 큰 부를 창출해내는 혁신이 핵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인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지식 산업의 융성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변별력 없는 시험제도 및 교과 과목 축소 등 학생 인권을 빌미로 아이들을 행복한 멍청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 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서야 교과 과정을 개편합니다. 또 책과 논문 등의 번역 지원도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쓰면 훨씬 좋지만 AI로 번역 비용이 크게 감소한 지금은 세계의 신지식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노하우를 감추는 문화가 아닌 공개하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구글의 오픈소스가 인터넷 세계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고 백종원 씨의 쉬운 레시피와 노하우의 공개는 음식 문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허울뿐인 출산 정책보다는 아이들 세대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식과 문화의 융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른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